드라마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동명왕은 주몽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다면서요? 일단 동명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원래 고구려가 오리지널이냐? 그렇진 않아요. 원래는 이제 위서나 논영 이런 데 이제 전하는 기록을 보면은 네. 원래 부여의 시조를 동명이라고 했어요. 부여가 과거에 그들의 시조가 뭐 탕리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이렇게 뭐 시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왕의 아이가 아니라서 왕이 이제 그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장성하자 도망쳐가지고 뭐 물을 건넌 다음에 결국은 남쪽에 뭐 와서 뭐 나라를 세웠다. 그 사람이 바로 동명이다라고 하는 게 부여의 건국설화예요. 부여의 건국설화인데 나중에 고구려가 이제 4세기경에 길림 지역에 이제 약화된 부여를 자기 쪽으로 흡수하면서 부여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그 동북방 지역에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세력으로서 존중받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할 정도로.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부여를 건국설화부터 이 모든 부여와 관련된 전통과 이 역사를 고구려가 흡수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였던 주몽이 동명성왕이라고 지금 성상에 남아있어요. 네. 그게 결국 부여 역사를 흡수한 상태에서 전래된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하고 고구려는 혈연적이나 그런 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고구려가 만들어질 때 부여 쪽에서 내려온 세력들도 있고 또 압록강 중력의 토착 세력들도 있고 그들이 이제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간 세력이라고 봐요. 고려가 고구려 이어받은 것처럼 고구려가 부여를 흡수하면서 나는 이 부여의 건국설화에 나오는 이것처럼 그냥 동명왕이야 라고 했으니까 꼭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같은 이름 다른 사람 이런 느낌이네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다른 사람이겠죠. 다른 네네. 사람인데 부여의 그 시조랑 고구려의 시조는 당연히 다를 테니까. 네네. 다만 고구려가 이 부여의 건국설화를 자기 쪽으로 흡수해서 마치 자기들의 시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익숙한 그 사람인 것처럼 만든 거예요. 덮어쓰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덮어쓰기 한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가야도 나오는 게 금강가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가야에서도 보면은 이진아씨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기는 알고 봤더니만 금강가야랑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엎어버리기도 하는 식으로 많이 나오고 일단은 주몽 동명 자체가 일반 명사였을 것이다. 투맨이라고 하는 그 얘기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가장 그 화살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초원 지역에서 있었던 이름을 갖다 받아가지고 일종의 무슨 칸 이런 식으로 왕의 보통 명사화 됐을 것이고 그거를 고구려가 받았을 것이다. 보는 거는 뭐 많이들 동의하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실제로 광개토항비에도 이 북부여에서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는 시조 추모에 관련된 추모가 이제 주몽이죠. 서로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 고구려 왕계가 이론적으로 딱 완성이 되면서 처음에 주몽부터 5대 왕까지 민중왕 모범왕까지가 실제로 고구려의 왕계와 직접 연결되는 사람들일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아마도 나중에 이제 5세기 단계의 고구려의 왕족들하고 주몽 단계에서 5대까지 이어지는 그 사람들하고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1대부터 5대까지는 전설왕기라고 해서 사실은 기록 자체가 굉장히 설화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고구려 쪽에서도 4세기, 5세기 단계의 이 자기들 왕계나 앞에 시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을 때 사실은 딱 자기들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전해진 기록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1대부터 5대까지는 주몽부터 이렇게 어디까지 온다라고 한 다음에 정해놨을 뿐이지 실제로 그때부터 쭉 아버지 뭐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설정을 해놨을 뿐이다. 부여는 고구려 동북 쪽에서 중심지가 형성이 돼 있던 느낌이고 거기에서 그 중간 지점쯤이 저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고조선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이 만주벌판까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느낌이고 이렇잖아요. 이게 겹쳐지는 지역도 많고 좀 다른 지역도 있지만 요즘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주나라라든지 화왕조라든지 고대 설화로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는 막 유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한반도에 가장 윗단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시대라고 규정될 수 있는 시대의 네. 가장 이른 그렇죠. 유물은 무엇이냐?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환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거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가장 뚜렷한 거는 역시 관자라는 책에 나오는 저기 고조선이 이제 모피 교육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문헌사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한나라 때 덧붙여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나라 때 덧붙여졌을 때 그 이전 상황을 방영하는데 저는 고조선 적어도 기원전 6세기 5세기 단계는 분명하게 있는 게 왜냐면 이 당시에 이미 그 현재의 중국 요령성 일대죠. 심양 일대에 비파형 동검을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모습도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 뭐냐면은 바로
바로 청동 장인들이었습니다. 청동 장인들이 귀족인데 자기 거푸집에 얼굴들을 새겨서 같이 넣어요. 기원전 6세기 탐만촌 유적인데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청동기를 빌려 쓰지 않고 초원 지역에서 기술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 청동기는 중국 기술이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고 거울 있죠. 거울도 만들어내고 해서 그러니까 화려하다, 뭐 멋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변과는 완벽하게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제사, 무기 그리고 이 기술을 딱 굳히는 시기가 저는 기원전 7세기, 6세기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뭐 조선이라 불릴 수도 있었고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국가로서의 자신만의 과정을 가는 가장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저는 대체로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 기술, 제사 세 가지가 우리들만의 것으로 청동기를 기반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기원전 한 5, 6세기 이전부터 네. 이미 고조선은 존재했었고 아마 저는, 예. 나중에 이제 고고학 유물을 발굴하러 저기 이제 함경북도나 뭐 어디 이제 가시면은 이런 곳까지 한번 발견해보고 싶으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화하시면은 그건 고조선 예전이야 이후하지만은 아니 그거는 국가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름 붙이는 건 사실 하나의 점을 긋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인데 돌아갈 수 없는 발전을 한 건 저는 그때로 보고 있어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책에 보면 책에 이제 자신 있게 말하시죠. 환단 그 책에 보면 칸이 등장을 합니다. 고두막 칸. 이거 어디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 고두막 칸은? 제가 알기로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름인데 그럼 이 외에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 네. 근데 지금 학계에서는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위서다. 그러니까 가짜 그렇죠. 책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가짜 책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 자체가 실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 역사서처럼 보이고 싶어서 만든 위조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소설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서야라고 네. 만든 책이다. 근데 이제 소설이나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설화 묶음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기본적으로는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유기 같은 경우도 결국 삼장법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고, 그러면 환단고기는 아무 바탕도 없이 만들어진 걸까요? 근데 때 가면은 이미 조선왕조실록까지 다 있잖아요. 네네. 네,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사실 참고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국사기나 그 당시 있었던 중국 사서의 내용, 인명, 뭐 사건들이랑 거의 일치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보니까 똑같이 인명이 나오네? 그러니까 환단고기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당시 만들어진 당시에 알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지식을 조합해 만드는 게 위서거든요. 저는 위서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국력이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 위서 다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러시아의 위서가 있어요. 벨레스서. 요거는 그 당시까지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신화와 모든 걸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정말 믿을 법한데 환단고기 같은 경우는 고두막한이 동명왕이다라고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기억되는 게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로 보면은 그렇게 조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씨는 고구려 고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막칸인데 칸은 이제 알겠죠. 칸인데 두막이 왜 나왔냐? 실제로 역사에 나오는 서기 5세기부터 8세기 사이에 부여 북쪽에 북부여의 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거대한 세력을 이뤄요. 이름이 두막루예요. 두막루. 그 사람들이 실제 저는 고고학적 발굴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름 창작할 때 두막루의 두막이 아마 원래부터 있었던 그 지역에 원래 고구려 자가 북쪽에 내려왔으니까는 원래 이미 있었을 것이야 라고 해서 조합을 만들면은 고두막칸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지를 만들 때 정말 조합을 그럴듯하게 했다는 거는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 환단고기랑 비슷하게 그 역사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떤 이 현재적인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또 다른 사례를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5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서기예요. 예, 저는 주로 기원전을 얘기하지만 네네. 서기 5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그 프랑크 왕국을 지배했었던 왕조가 이제 메로빙고라고 하는 왕조인데 아마 서양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메로빙고 왕조가 예수의 직접적인 혈통을 계승한 가문이다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네. 근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주장이 됐는데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은 예수가 성서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혼인을 실제로 했었고, 그리고 나서 딸을 낳았다. 근데 이 딸이 나중에 이제 예수가 이제 처형을 당하면서 딸이 피신을 해서 그 지중해를 건너서 남부 프랑스로 들어왔고, 거기서 그 딸의 후손들이 나중에 메로빙고 왕조를 세운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세기 중반에 1950, 60년대에 이루어지는데, 20세기 중반에요? 예, 20세기 중반에 이 주장이 처음 나와요. 네. 근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근거들을 만듭니다. 이 근거를 만든 사람은 피에르 플랑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저 시온 수도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메로빙고 왕조의 이 전승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막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든 다음에
뭐 예컨대 뭐 시헌 선언문이라든가 그 메로빙고 왕가의 혈통 계보를 작성한 문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익명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해요. 기증을 합니다. 치밀하다. 그런데 이제 그때 주장된 내용들이 나중에 이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확대가 되는데 가장 그 기여를 한 그 사례가 1982년에 나온 성혈과 성배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도 번역됐습니다. 표지 본 적 있어요. 예, 성혈과 성배에서 이 주장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성배를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용했었던 신성한 컵이나 뭐 접시 같은 거. 요게 영어로 이제 홀리 그레일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쌍그레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쌍레알이다. 뭐냐면은 보통 이제 산 SAN 그다음에 GREAL로 쓰는데 그릴에 쓰는 G가 원래는 앞에 산에 붙어가지고 쌍레알이 되고 이 쌍레알은 무슨 뜻이냐? 쌍그레일은 성스러운 컵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쌍레알이 되면 이게 왕가의 쌍 P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배가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네네네. 숨긴 거다. 네네. 그 예수의 혈통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배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혈통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다 반박이 돼요. 근데 예. 또 한 번 이게 화제가 된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의 스토리 라인이 네. 바로 이 음모론을 토대로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의 그 후손이 시도에 나오고 나오잖아요. 막 예,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봐봐 이거 들어맞지 하면서 코드 라인을 쭉 보면 진짜네. 그렇죠.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면 사실 뭐 오류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미 다 반박된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뭔가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계속 회자되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 설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메로빙고 왕조의 예수 혈통설, 그다음에 다빈치 코드의 예수 결혼설을 한마디로 깨질 수 있는 거는요.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했는데 당시 예수 시대의 좋은 풍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총각이었다. 아니 근데 저기 말 나온 김에 네. 예수님이 저기 인도 가서 불교 불자 신자였다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것도 뻥입니다. 그것도 아니, 예. 뻥인데 그게 그거 몰라 저기 왜 사라졌다가 한 몇십 년, 16년인가 비지 않습니까? 예, 인도 갔다 왔다고. 빈 성서 기록에 따르는 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빈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예수가 주장한 기독교적인 정신과 불교의 정신이 맞닿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예수가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워와서 이렇게 뭐 설파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빈 시간이 왜 나오냐면요. 네. 예수에 대한 복음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마르코, 마테오, 루카인데 제일 먼저 쓰인 게 마르코 복음서예요. 마르코 복음서 작가는 예수의 어린 시절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출가 우리말로 가출했을 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마테오하고 루카는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 시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비었다 이거예요. 12살부터 30살까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음모론들이 되게 나름 정교하게 짜여지는 게 만약에 예수의 딸이 있었다. 그리고 딸이 남프랑스로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남프랑스의 정황이 어땠냐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프랑스는 그 엄청나게 교역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 뭐 이제 이베리아 반도랑 이탈리아 반도 연결하는 지점이었고 또 바다로 나가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고각적으로도 거기 굉장히 커다란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던 것을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교묘하게 사용을 하죠. 제가 대학 시절 30대 시절을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 이론 관련된 역사물, 판타지물들을 접하게 됐었거든요. 제 입장에선 역사학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틀린 걸 검증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잘못된 건 고쳐야지. 근데 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기록이 돼 있으면 그럼 이걸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역사가 5,000년이 아니라 1만 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왜 1만 년이 되고 싶은지 기억도 안 나요. 그 1만 년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근데 왜 역사학자분들은 아니라고만 자꾸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만 얘기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어디 가서 찾아보면 그런 유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는 왜 연구하지 않을까가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로 그냥 그때 당시에 저로 돌아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음모론은 역사뿐 아니라 의학도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약 먹는 거 다 믿지 마라. 뭐 제약회사의 음모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은 저는 이렇게 비교들어요. 만약에 어떠한 사서가 있으면은 그중에 진실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빵이 있는데 반은 상하고 반은 안 상했어. 이걸 내가 먹으면서 내가 알아봐야 되냔 말이죠. 이 역사학자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여기 위에 사실이 있으면요, 다양한 다른 자료에 의해서 계속 교차 검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환단고기에 나온 고두막한 있죠? 저는 나중에 비스무리한 이름이 예컨대 무슨 비문이라든지 뭐가 나오면 진짜 폭발적 이력이 있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발굴해서 뭐가 나와서 거기 검증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시작이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마치 그 일본 그 에도 시대 때 카톨릭 쿠미야나인가 저기 쿠미에, 왜 예.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넌 신민사학이 하니까 이게서 너 왜 검증 안 해? 그러니까 검증 안 해라는 거는 검증했는데 없어요가 아니라 맞다고 검증할 때까지 계속 강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사실은 다 검증을 해요. 하는데 애초부터 가설을 제안을 할 때, 저는 가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립적 가설을 제안을 할 때 그 가설을 지지해주는 그 근거들이 사실 너무 빈약하고 터무니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다 검증이 돼서 이거는 아직은 반영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후에 사실은 민족사가 이제 각국이 민족주의를 통해서 민족사를 서술을 하면서 서로 경쟁이 붙잖아요. 우리가 더 오래됐어. 우리가 더 오래 문명이야. 우리가 더 먼저 발전했어. 라고 하는.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역사를 있는 사료 자체에서 이제 끌어올리기보다는 뭔가 저들한테 뭔가 맞서는 하나의 지향이죠. 목적이 들어간 그런 의도가 들어간 형태의 역사 서술이 또 이루어지고 하면서 실제로 사료를 조작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일본에 뭐 많았고.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예. 1993년에 북한에서 그 단군릉이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게 이제 대표적인데 평양에 단군의 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군의 시신, 유골하고 이걸 다 발견했고 과학적 검증됐다. 라고 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고고학자들이 보면은 고구려 무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주체 사상과 더불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민족사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평양을 어떻게든 자기들의 민족의 하나의 성지이자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하나의 그 성지로서 격상시키는 하나의 과정에서 그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그 잘못된 발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환단고기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들의 어떤 의도에 맞기 때문이죠. 그 사료 자체가. 근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많은 검증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현대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것들. 그런 표현들은 이게 고대 역사서에 나올 수가 없는 표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이제 논문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런 것들을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연구소도 아니고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이제 환단고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거든요. 네, 80년대 이제 85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으니까요. 근데 우리 안정윤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 아까 일본식 한자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규원 사화에 대해서 종교적인 논문을 써야 될 때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규원 사화 잘 몰랐는데 이제 서평을 읽어보니까 그 서울대 사학과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말이 써 있다. 문화라는 말은 이거는 일제시대에 나온 말인데 이게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진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역사를 할 수 있냐. 사실은 이건 역사학자로서 당연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 환단고기가 저는 그 고대사나 고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근현대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가 만들어진 어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당시에 한반도의 이 망탈리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 한국 시민들의 반응, 또 호응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현대사의 그 영역에서 도대체 그게 왜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났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되는지 그 분석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단고기를 단순히 뭐 그냥 위서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서긴 하지만 위서라기 부르기보다는 저는 어떤 20세기 이 한반도의 어떤 세계관의 단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 20세기형 저는 또 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끼워 맞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모론은 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하죠.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얘기야. 이거 조선시대 때 쓰여진 거야 하면서 보여줬는데 요즘 젠지 세대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사료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을 가졌다라는 정도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이상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혹시라도 증거나 유물이나 뭐 유적이나 사료들이 발견되면 그때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